부산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 재학생을 위한 교내 컨퍼런스 2025년 두 번째 부마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부마콘은 프로젝트 해고, 성장 과정, 자신만의 경험, 올해의 기술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인스콘을 진행했었고, 올해 부마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세션 A에서 지금 여기인 발표 순서로는 김동욱, 이재환, 안예성, 허동은, 강지원, 이지우 순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션 B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는 2, 3반이 와주셨지만 세션 B에는 1, 4반이 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션 별로 드릴 수 없다는 점은 미리 양해를 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션 A에서는 동욱 씨가 달을 향해 쏴라 빛나가도 별이 될 테니, 이재한 씨가 undefined입니다만 안예성이 더 나은 개발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스킬, 허동훈이 자기 의심을 극복하는 방법, 강지현 씨가 웹 개발자가 꼭 알아야 할 보안과 프레임워크의 한계, 이지우 씨가 대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션 B에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 못 듣는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 제가 유튜브로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션 A에서 듣더라도 세션 나중에 B에서 발표한 영상을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발표자인 김동욱 씨의 달을 향해 쏴라 빛나가도 별이 될 테니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4반 2번 김동욱이고요. 부마콘 첫 번째로 발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과에 재학 중이고 지금 인베디드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뭔가 감성 글귀들 있잖아요. 어느 한때 제 릴스에 이런 감성 글귀들만 떠서 한번 보다가 제가 제일 기억에 남은 글이 이거였고, 제가 2학년 때 가장 큰 정동아리에서 정동아리를 이 한 문장으로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걸 제목으로 했었는데요. 이때 제가 가장 처음에 고민을 했던 게 정동아리 주제로 뭐를 잡을까가 고민이었어요. 이때 왜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됐냐면, 제가 1학년 때 좀 이렇게 다양한 프로젝트를 해봤었는데, 뭔가 주차 관리 시스템, 아니면 뭐 우상 관리 시스템, 스마트팜이나 식물 관리,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여러분도 네트워크를 하셨고 2학년 3반 인베이드 애들도 알겠지만, 이런 프로젝트를 하면 항상 질문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이게 뭐 필요한가? 그래서 어려운 거를 제가 조금만 바꾸려고 하면, 그래서 차별점이 뭔가, 그렇게 계속 혁신적인 거를 바라시고, 뭔가 자꾸 새로운 거, 혁신적인 거를 바라시는데 거기에 맞춰지지 않는 게 보통이죠. 네, 그래서 제가 뭘 만들려고 해도 계속 뭐라 하시고, 이제 주제를 어려운 걸 잡으려고 하면 저걸 진짜 만들 수 있냐 너가, 아니면 너무 쉬운 걸로 하려면 와 그거 2주면 만들겠다, 이렇게 너무 어디로 가든지 공격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했던 게 그냥 어려운 걸로 질러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자율주행을 선택했고, 어, 자율주행으로 시작을 해봤는데, 이제 달을 향해 쏴라였잖아요. 아, 잠시만요. 주제를 선택했는데, 주제를 선택하고 질문이 안 들어왔냐라고 물으신다면, 주제를 선택하니까 질문이 오히려 더 들어왔어요. 진짜로 너희가 자율주행을 한다고? 저걸 만들 수 있다고? 하면서 되게 많이 질문을 하셨고, 저희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할 겁니다 하면 그 방식은 불가능하다, 이제 대학생도 못한다, 이런 답변만 계속 하시고, 주제 뭐 너는 모빌리티 쪽으로 가봐라, 이런 말씀도 안 해주시고 이 주제 별로다라고만 계속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이제 정했으니까 시작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잘 가려다가 시작부터 잘 안 됐어요. 어쨌든 정동아리 달을 향해 가지도 못하고 망했었습니다. 저희 내역을 보여드리면 그냥 순위권 박, 순위권 박, 그다음 동아리 애들은 그냥 바퀴가 구르긴 하냐, 이런 말만 계속하고, 그냥
저는 정동아리가 실패했다고 느껴졌거든요. 그냥 달을 못 가고 그냥 학교 밖으로도 못 갔어요. 그냥 서울도 못 가고 그래서 전시도 못 하고 다른 애들에 비해서 그냥 경험을 못 쌓은 거죠. 전 이렇다 보니까 그냥 난 좋은 회사를 못 가겠다 이런 경험이 없으니까 다른 애들은 무슨 소프트웨어를 갔다는데 나는 이걸 못 갔구나 하면서 좋은 회사 못 갈 거고 뭐 높은 연봉도 못 받을 거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우울했었어요 한동안. 근데 그것만 아닌 게 그냥 회사는 결론만 보고 그렇게 결정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 하영도 뽑아주셨는데 제가 물론 잘해서 뽑힌 건 아니었어요. 그게 그냥 제가 진지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 과정 이런 과정이 있었다만 말씀드리고 제가 지나치게 코딩을 잘했다라거나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냥 과정을 되게 잘 봐주시고 다음 제가 깊이 생각을 안 해봤으면 못했을 질문들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뭔가 자율주행이라는 종목을 선택하면서 다른 회사에도 연락을 많이 할 수 있었고 긍정적인 그 수신도 많이 받았었습니다. 이건 제가 정동아리를 하면서 봤던 그런 스택들이었는데요. 단순히 제가 1학년 때 쉬운 걸 만들자 해서 그냥 뭔가 스마트팜이나 뭐 스마트 팩토리나 이런 쉬운 주제를 선택했다면 그냥 HTML, 뭐 아두이노 그런 곳에서 끝났을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어쨌든 성공을 하진 못했지만 이런 툴들을 너는 다룰 줄 아냐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거는 내가 예전에 다뤄봤다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 이런 하나하나의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야 할 것은 만들지 못했지만 이런 하나하나의 툴들은 다 꽤 익혔다고 생각을 해서 전 지금 그렇게까지 망하진 않았구나 하고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1학년으로 돌아가고 팀을 뽑고 주제를 선택하더라도 저는 그냥 이 주제를 계속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쉬운 주제로 얻은 것보다 그냥 이런 주제 한 개 해서 물론 실패하고 뭐 정동아리 선생님이 화도 많이 내시고 언제 만들어지냐 하는데도 결국엔 취업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정동아리에 목숨을 매지 마시고 네, 1학년 분들도 이제 겨울방학 되면 팀을 찾으실 것 같은데 그냥 너무 잘하는 친구들 말고 마음 맞는 친구도 좋고 그다음 주제도 너가 할 수 있냐라고 해도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든지 선배님들 저도 항상 선배님들 도움 받아왔고 이제 2학년 애들도 이제 도와줄 거니까. 네, 그리고 실패했다고 그렇게 인생이 바뀌진 않아요.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바뀌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렇게 차이점을 못 느꼈어요. 그냥 심리적으로 심리적인 게 제일 컸고 그냥 실패를 하든 뭐 시도를 하든 성공을 하든 그냥 똑같은 저였어요. 네, 그리고 제 발표 주제가 원래는 이게 아니었었어요. 제가 뽑힌 주제는 이제 인베이드과 1학년들에게 인베이드과를 오고 싶은 1학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거를 좀 다듬어서 나머지 시간을 채워보자면 그냥 여러분이 네트워크 경진대회를 하시든 아니면 무슨 아이디어 톤을 하시든 항상 선생님들은 이제 여기가 이상하다라고 할 건데 항상 그 선생님들 말이 맞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게 전문 교과 선생님이시더라도 틀리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인문교과 선생님이시더라도 뭔가 인문교과 선생님은 이거 조금만 뭐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하고 이거를 좀 작게 만들 수는 없었니라고 하시는 게 많이 하시거든요. 인문교과 선생님들이. 근데 그냥 그거 어려웠다 하고 그냥 무시하시고 본인들 만들 거 만드시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할 말은 아니긴 한데 선배님들을 좀 많이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본인이 좀 잘 판단해봤으면 좋겠어요. 본인들이 그냥
어떤 선배님이 되게 잘하신대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생각했을 때, 아, 나는 저 사람 별로다 하면 그냥 제일 다른 사람한테 찾아가시고 어떻게든 그냥 방학 내에 선배님들께 한 분이라도 연락을 드려서 도움을 받고 싶다라든가 아니면 그냥 아이디어를 받고 싶다라든가 일단 어떻게든 말을 하면 많이 바뀌어요. 아, 아무리 뭐 정처기를 못하고 뭐 코딩도 못하고 하는 사람이라도 1년의 짬이라는 게 좀 크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냥 질문을 하면 여러분이 못 봤던 시야에서 잘 도와줄 거고 애들이 그리고 그냥 즐겁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 발표는 이재환 씨가 Undefined 입니다만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 주제가 바뀌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어제 정종원 선생님께 너무 수업 같다고 이렇게 주제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원동력, 이지환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건 제가 옆에 노력으로 성취했던 것들을 이렇게 나열해 보았는데요. 네, 저 점점점 이후가 이제 학교 입학하고 나서고 이전이 이제 운동을 할 때인데요. 네, 일단 흐름은 운동, 학교 입학, 그 다음에 1년간 느낀 저의 원동력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일단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 종합격투기 체육관을 다니게 되었었는데요. 이게 사실 제 의지만으로 다닌 건 네, 강제성이 좀 있었거든요. 이 계기를 여기서 설명을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네,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중학교 때 사고를 굉장히 많이 쳤습니다. 입학할 때부터. 네, 정확히 예시를 좀 드리기엔 너무 그럴 것 같고요. 일단 그렇게 해서 체육관에 가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 체육관에서도 사실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운동 좀 배웠다고 막 까불고 하다가 싸움도 많이 했었고요. 네. 그래서 관장님 무서운 줄 모르고, 네. 그렇게 계속 살다가 관장님께 들켰습니다. 싸우고 막, 네, 안 좋은 일에 엮인 것을 들켰습니다. 그래서 좀 아주 지옥 같은 생활이 시작되었는데요. 이제 여름 방학 때 운동 스케줄입니다. 아침에 눈 뜨면 11시부터 2시까지 일단 아침에 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바로 눈을 감고 낮잠을 잤습니다. 낮잠 자고 일어나면 또 체육관 갈 시간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6시부터 또 밤 10시까지 이렇게 운동을 했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근력 운동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예, 스파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중학교 1학년이었고, 제가 제일 막내였습니다. 다들 저보다 훨씬 잘하는 형님, 삼촌들이었고, 가서는 당연히 맞기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 저는 저희 반 친구들에게는 얘기했었는데, 제가 밤에 자기 전에 눈을 감기가 싫었습니다. 눈을 뜨면은 다음날이 되고, 또 운동하러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정말 힘들었던 기억으로 남아있고요. 근데 이게 물론 그렇게 힘든 기억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얻은 게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이 체육관에서. 어, 네, 이 고통의 한계가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났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속, 일단 매일매일 근육통이 나은 적이 없었거든요. 네. 이제 고통이 좀 익숙해졌다고 해야 하죠. 이제 다리 찢기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이상 계속 하다 보면 점점 괜찮아지듯이 고통의 한계가 좀 늘어났었고요. 또 실력이 제가 남들보다 훨씬 많이 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실력이 남들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했고, 이 형들, 삼촌들도 한 명, 두 명씩 이기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노력으로 성취한 경험을 한 것이죠.
그리고 또 맞으면서 형 삼촌들한테 맞으면서 이 사회성도 굉장히 많이 길러졌던 것 같습니다. 이걸 좀 요약하자면 개과천선했다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쳐지지 않은 게 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 공부에서만큼은 나태했다는 것입니다. 네. 왜냐면 저는 물론 제가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그 욕망은 있었지만 꼭 그게 공부로만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동기도 얻지 못했었고 이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입학 날짜가 다가오고 마음이 조금씩 바뀌다가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저 오면은 여기 다들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고 그럴 거라 생각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다들 SNS 하고 게임하고 네, 시험 공부 안 하고 다 다를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모습을 보고 그 친구들에게 정말 감사한데요. 동기부여가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네, 동기부여가 너무 많이 돼서 네, 내신만이 살 길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1학기가 끝나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 내신만이 살 길이라는 생각에서 이 개발만이 살 길이라고 바뀌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네, 이건 제 성적인데 나쁘지 않은데요. 저기 위에 3등급이 보이시죠? 네, 3등급 저게 수학인데 3등급이면 잘 쳤지 않냐?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를 학기 초부터 보셨던 분들은 저 수학 문제만 굉장히 많이 풀고 좀 어렸을 때부터 잘 안 되던 게 수학이었는데요. 네, 저 이상을 가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들었습니다. 물론 이거는 생각을 바꾸게 된 계기 중에 아주 좀 작은 부분에 속하고요. 가장 큰 이유는 이 3반의 그 방세준 씨 다들 아시죠? 네, 저는 이분을 보고 이 놀라움을 경악을 했습니다, 제가. 저분은 제가 따라가지는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분뿐만 아니라 다들 전반적으로 다 잘 하더라고요. 근데 그에 반해서 개발에는 다들 신경을 안 쓰시는 그런 모습이어서 방향을 바꿔보자 해서 2학기는 개발을 하며 보냈습니다. 네,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었고요. 근데 이제 2학기가 끝나고 지금 이렇게 PPT를 만들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1학기 때 제가 더 노력을 많이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1학기 때 더 노력을 많이 하고 2학기 때는 조금 나태해졌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일단 제가 운동을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이 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운동을 끊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 다리 찢기 같은 경우에도 안 하다 보면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 고통의 한계도 좀 원래대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실패 기억이 잊혀짐. 이 점점 실패를 학교에 와서 또 많이 못 겪었던 것 같고 실패를 해도 뭐 이 정도면 잘했지 약간 이런 생각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거만함도 좀 생겼던 것 같고 네. 동기부여가 좀 덜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학기 돼서 이제 중학교 생활이 좀 잊혀졌었는데요. 이 중학교 때 예를 들자면 약간 이별의 아픔이라든지 이제 제가 부자가 될 거라고 하면 저를 놀리던 그런 친구들 네 그런 기억이 점점 없어지니까 더 이상 동기부여가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었지만 이제 좀 아무렇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를 움직이는 그 원동력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친구들이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저에게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 같았고요. 근데 저보다 잘하는 친구들보다는 저는 이제 좀 나태한 친구들을 보면서 더 많은 동기부여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또 아픈 기억
네, 좋은 기억보다는 아픈 기억을 통해서 더 많은 동기부여를 또 얻을 수 있었고요. 또 이 고통을 겪으면서 이 행동의 폭이 좀 더 커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개를 또 요약해 보자면 이 부정적인 요소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건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는데 제가 부정적인 요소로부터 이 원동력을 얻더라고요.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얻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힘들 때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고 부정적인 기억을 하면서 떠올리면서 좀 이겨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발표를 맡게 된 네, 안예성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더 나은 개발자가 되기 위한 필수적인 스킬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안예성이라고 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발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는 2학년 소프트웨어 개발과를 재학 중인 안예성이라고 하고 백엔드 전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발표 시작 전에 알고 가야 할 단어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하드 스킬이랑 소프트 스킬이라는 단어를 준비해 봤는데요. 먼저 하드 스킬이란 특정 직무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소프트 스킬은 개인의 성격, 태도,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같이 기술적이지 않은 능력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드 스킬과 소프트 스킬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 개발자를 뽑는다면 어떤 개발자를 뽑으실 건가요? 하드 스킬과 소프트 스킬의 격차가 많이 나는 정소울 개발자와 하드 스킬과 소프트 스킬의 능력치가 평균적인 추성우 개발자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뽑는다면 누구를 뽑으실 건가요? 성우 선배. 네, 저도 추성우 개발자를 뽑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드 스킬이 정소울 개발자보다 낮더라도 회사이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문제 해결 능력 등을 고려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은 추성우를 꼽았습니다. 여러분도 다 같은 생각이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실전에서는 소프트 스킬을 무시할 게 안 됩니다. 네, 하지만 유썸하고 친구들을 보았을 때 소프트 스킬과 하드 스킬을 둘 다 키우는 것이 아닌 하드 스킬만 집중적으로 키우는 경향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맞으신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제가 소프트 스킬을 어떻게 키워나가는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주제를 가지고 그 소주제에 대한 키워드들을 담아보았습니다. 먼저 팀 이끌어가기 대해서는 리더십, 우물 안의 개구리는 커뮤니케이션, 야생학습을 통해 살아남기는 적응력, 앞이 보이지 않는 개발은 문제 해결 능력, 마감 5분 전입니다는 시간 관리를 통해서 제가 소프트 스킬을 어떻게 키워나가는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처음으로 팀 이끌어가기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팀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여기에 있는 다음과 같은 키워드를 꼽아봤습니다. 피드백, 동기부여, 신뢰, 목표 설정, 공감 등등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네 가지의 키워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네, 존중, 목표 설정, 신뢰, 결단력을 저는 선택해 보았는데요. 선택한 것은 4개이지만 전에 나왔던 키워드 모두가 중요합니다. 먼저 존중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존중에서는 다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인서트의 팀장을 맡고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을 때 할 것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팀원들과 저는 방학 시간은 보장받고 싶어 했고 저는 팀장으로서 이것을 진행을 해야 될지 아니면 그 개인의 의견을 존중해야 될지 이런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팀원들과 합의를 계속 보았고 최종적으로는 개인의 시간을 보장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일단 크게 결정적으로 작용한 요소는 일단 방학 동안은 쉴 수 있도록 하고 그 추후에 계약을 하였을 때 모두가 다 같이 모여가지고 동기부여를 해서 다 같이 원하는 목표에 달려나갈 수 있도록 방학 때는 조금 좀 쉴 수 있도록 하고
계약하고는 좀 타이하게 일정을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네, 또한 아이디어 회의나 개발을 진행할 때 개인의 의견을 모두 귀담아 들으며 존중해 주었습니다. 당연한 거죠. 네. 이게 근데 당연한 게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팀장을 만약에 여기서 맡으실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나중에 이런 전공동아리라는 팀장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가졌을 때 여러분도 어떻게 하면 팀장으로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아니면 또 팀장이 아니라 팀원이 된다면 팀원으로서 어떻게 팀장을 도와주고 팀을 같이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 어쨌든 팀장이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닌 팀원들이 다 이끌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팀원의 역할도 한 번씩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목표 설정이라는 키워드입니다. 프로젝트라는 완성이라는 모두의 목표를 정하고 저희 인서트는 완성을 향해 다 같이 달려나갔습니다. 또한 위클리 미팅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 할 일을 정리하고 저번 주에는 무엇을 하였는지 통해 회고를 하였습니다. 이 회고를 통해서 다른 직무는 무엇을 하였는지 알게 되어서 팀 전체의 스펙트럼이 넓어지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클리 미팅이라는 게 뭐 그냥 일주일 사이클 돌면서 한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자기가 한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프론트는 뭘 했고 백엔드는 뭘 했고 백엔드에서 무슨 에러가 터졌는데 이런 얘기를 통해서 프론트는 이런 에러들이 있구나 하는 스펙트럼을 넓혀갈 수 있는 계기 이런 문화들을 정착시킴으로써 저희의 팀의 역량이 강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신뢰라는 키워드입니다. 팀장으로 신뢰를 빼놓을 수가 없는 키워드였는데 먼저 신뢰를 쌓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뱉은 말에 책임지기입니다. 뱉어놓고 말을 지키지 않는다면 신뢰도가 떨어지겠죠. 네, 그리고 자기가 맡은 바가 아니더라도 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신뢰도를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결단력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여러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고 하지 않기라고 적어놨는데요. 요게 한마디로 선택과 집중을 하라는 소리입니다. 인서트에서 IOJ를 개발할 때 다양한 기능들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 초반에 발표할 때는 뭐 랭크 시스템도 있었고 뭐 커스텀 기능도 있었고 뭐 이것저것 다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안 하게 된 계기가 그것까지 다 하려면 다 못하겠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래서 만약 저희가 다 개발한다고 했을 때 만약 개발하는 걸 진행했으면 지금은 만약 결과가 안 나왔을 수도 있다고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네, 그래서 또한 결정을 미루게 된다면 모든 일정이 미루어지게 되고 또 전체적으로 영향이 가게 되기 때문에 또 팀장의 그 선택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하지만 여기서 신뢰가 없다면 팀장의 결단력에 팀원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신뢰가 밑받침이 돼야지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뢰를 쌓는 것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뢰를 쌓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와 같은 내용들을 팀장들의 리더십에도 적용이 되겠지만 이제 팀원도 이 4가지 키워드를 명심한 채 팀의 활동에 적용한다면 분명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물 안의 개구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키워드를 보면 다들 아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은 학교라는 집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물론 학교도 좋은 학교라고 생각하지만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다른 세상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부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더 많은 정보를 놓칠 수 있고 저희 학교에서 1등을 하면 뭐 하겠습니까? 네, 다른 데에서도 1등을 하고 저희 학교만이 끝이 아니죠. 다른 외부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고 대덕섬하고 뭐 대구섬하고 광주섬하고 또 어디죠? 그 새로 생기는 학교가 있을 텐데 어쨌든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외부 활동을 하였고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외부 활동을 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서 왜 외부 활동을 하지 않느냐고 물어보니 해커톤을 나가서 팀에게 피해를 줄까 봐 다른 사람들과 말 걸기 힘들어서 귀찮아서
돈이 많이 들어서 등의 이유를 말하였습니다. 물론 저도 이걸 공감하지 않는 건 아닌데요. 그냥 예시로 해커톤에 나가서 팀에 피해를 줄까봐에 대해서 먼저 잠깐 말해보자면, 여러분들이 만약, 해커톤에 하나 나갔다 생각합시다. 근데 못하는 팀원이 들어왔어요. 근데 거기서 대놓고 욕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새로 만났잖아요. 어쨌든 욕을 먹더라도 한번 도전해봐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욕을 먹음으로써 동기부여가 되고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성장이 되게 많이 됩니다. 그래서 남한테 피해를 주더라도 내가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보인다면 그 사람들 욕은 하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이라도 보이면 아 그래도 노력이라도 했지. 그래서 저도 팀에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사람들한테 욕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래도 노력이라도 했지.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한다면 팀에게 피해가 조금은 되겠지만 그래도 나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진짜 이건 진심이고요. 네, 일단 넘어가고 외부 활동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제가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뭐 해커톤 컨퍼런스, DM 커피챗 등을 통해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진행을 하고 그러면 다양한 식견을 넓힐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하나의 예시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IOJ 백엔드 로직 검증을 받기 위해서 링크드인을 통해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요. 여기 블러 처리를 해놨지만 이렇게 장문으로 그 링크드인을 통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흔쾌히 답변을 해주셨고 그 서면에서 직접 1대1로 만나가지고 스타벅스에서 저의 아키텍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 추후 방향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IOJ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야생 학습을 통해 살아남기인데요. 야생 학습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제가 처음 들었던 거는 구글 GDG 컨퍼런스 가가지고 야생 학습에 대해서 처음 들어봤는데 이 야생 학습이 뭐냐면 체계적으로 따르지 않고 다양한 상황에서 직접 부딪히며 경험과 시행착오를 통해 배우는 자기주도적 학습 방식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는 야생학습이란 키워드를 모르고 그냥 그 후배들한테 그냥 들이박아라. 나는 들이박는 식으로 공부를 했다. 근데 이제 야생학습이라는 키워드 단어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기술을 배울 때 야생학습으로 배우고 사람들마다 공부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먼저 선행을 해서 A부터 Z까지 다 해야 되는 친구들이 있고 그냥 저처럼 그냥 만들면서 그냥 모르겠고 그냥 만든 다음에 그냥 프로젝트를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다르는데 그거보다 제일 먼저 중요하다는 게 방법보다 제일 중요한 게 메타인지를 통해서 자신의 수준을 객관화시키고 그 객관화를 통해 자신이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 메타 인지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되면 그냥 친구들 주변에서 물어봐가지고 나 어떻냐 욕도 한번 먹어보고 그냥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앞이 안 보이는 건데요. 제가 IOJ 개발했을 때 그냥 앞이 막막했습니다. 컴파일러는 어떻게 돌릴지 뭐 등등등등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개발할 때 모르시는 게 있다면 어떻게 진행하시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또한 또 GPT를 사용해서 하는 개발은 올바르다 생각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GPT를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GitHub, 블로그, 커피챗 등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알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GPT를 사용해서 개발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말이 이상하지만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고 하면 저는 GPT를 사용하는 것은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누군지 말은 안 하겠지만 질문했는데 GPT를 사용해서 개발하는 것이 좋냐라고 물어봤어요. 저는 근데 좋지 않진 않지만 이 아래 생각 없이 복사하지 않기, 동작한다고 끝이 아님 이런 것들을 명심하면 제일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였고 이렇게 자신의 공부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마감 5분 전입니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기 목표를 정해서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원동력을 정해야 합니다. 이런 목표를 정하면 내가 앞으로도 계속 나아갈 수 있고 이 원동력을 통해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자신만의 프로세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생산성 어플을 이용해서 일의 효율을 늘려간다고 생각. 이런 생산성 어플 노션이나 뭐 캘린더들은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스트레스와 쉴 때 쉬지 않는다면 나중에 할 일도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회사 가서도 이런 프로세스를 유지한다면 시간 관리는 반 이상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허동훈 씨가 자기의심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허동훈입니다. 오늘 저는 자기의심을 극복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발표 제목 이거 자기의심을 극복하는 방법 간지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새로 발표의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의심의 굴레를 깨고 나를 찾다입니다. 실패 속에서 스스로를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저는 어떻게 자기의심을 극복할 수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이야기가 여러분도 자신 한번 돌아보고 내면의 힘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이런 사람이고요. 때는 제가 부산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에 입학했을 때였습니다. 예, 수석으로 입학해서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나는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 저는 제 스스로를 그렇게 믿었고 주변 사람들도 저를 그렇게 봐주었습니다. 그때는 그 믿음과 확신이 저를 이끌어 주었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였고 부모님도 저를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 자신이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감은 곧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 첫 발을 디딘 순간 교실에 있는 친구들을 바라보니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상상도 못한 아이디어를 내놓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속도 또한 제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고 처음에는 그저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그 놀라움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불안으로 바뀌었습니다. 친구들은 내가 처음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났고 저는 그들 속에서 점점 작아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첫 수학 시험 결과가 발표되었을 때 저는 58등이라는 성적을 받았습니다. 58등. 제게 이 숫자는 단순한 성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과연 잘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부정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정말 이곳에 어울리는 사람일까? 혹시 운이 좋아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성적 하나가 제 자신에 대한 모든 의심을 불러일으켰고 그때부터 저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시험 성적이 나쁘면 저는 제 자신을 못난 사람이라 생각했고 반대로 좋은 성적을 얻으면 잠시 동안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이때부터 자기의심을 떨쳐내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저는 대회 참가를 선택했는데요.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내면 제가 특별한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대회 결과는 언제나 내혹했습니다. 참가한 대회마다 번번이 실패하였고 밤을 새워 준비한 프로젝트는 심사위원들에게 외면받았고 다른 참가자들은 저보다 훨씬 더 창의적이고 완성도가 높은 결과물을 내놓았습니다. 대회마다 실패를 거듭하면서 저는 점점 더 제 자신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인가? 아니 그냥 똥 만드는 기계인가? 그런 생각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점점 더 깊은 불안감에 빠졌습니다. 실패는 단순히 결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실패는 마치 제가 무가치하다는 것을 증명한 것 같았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밤마다 스스로 자책하면서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까지 나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걸까? 그 질문이 제 머릿속을 울리면서 저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대회 성과나 성적은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였고, 진짜 문제는 제가 스스로를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남들의 시선과 외부의 평가를 통해서만 제 자신을 확인하려 했고, 그것이 결국 자기 의심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순간부터 저는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외부의 인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나오는 것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저는 자기의심을 극복하기 위해 몇 가지 방법을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작은 성공을 축적하는 일이었습니다. 큰 목표보다는 매일 작은 목표를 세우고 이를 이루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수학 문제 하나를 푼다거나 코딩 기술을 본다거나 그런 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작은 성공들이 굉장히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점차 이 작은 성공들이 쌓여가면서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해낼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작은 성공들이 저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 주었고 그것이 점점 더 큰 변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두 번째는 비교 대신 성장에 집중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전에 저는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비교했습니다. 쟤는 나보다 잘하네.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이런 생각이 계속해서 제 마음을 채웠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저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대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면 그것이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만의 속도로 성장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제 마음은 한결 편해졌고 그때부터 진정한 성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나만의 의미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성적이나 대회 결과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정말 제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일까?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일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딩을 왜 좋아하는지, 문제를 해결하며 무엇을 느끼는지를 생각하며 그 과정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더 이상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실패는 단지 과정의 일부였고 그 과정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실패는 나를 성장시키는 과정이었고 그 과정을 사랑하면서 제 자신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저는 자기 의심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실패는 저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저를 성장시키는 발판으로 느껴집니다. 중요한 것은 외부의 인정이 아니라 제 자신을 믿고 제가 걸어온 길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남들의 시선에 의존하지 않고 제 자신의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점은 내가 무엇을 성취했는지가 아니라 내가 나를 믿고 나아가는 그 용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지원이 웹 개발자가 꼭 알아야 할 보안과 프레임워크의 한계.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웹 개발자가 꼭 알아야 할 보안과 프레임워크의 한계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강지원이라고 합니다. 네,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 간단하게 자기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현재 2학년 소프트웨어 개발과 재학 중인 강지원이라 하고 그리고 시큐리티 리서처를 목표로 정보 보안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BOB 13기 취약점 분석 트랙 교육생이고 그 외에도 다양한 해킹 방어 대회에 나가면서 대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주제 선택 이유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현재에는 정말 다양한 웹 프레임워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웹 프레임워크들은 보안 위협을 효과적으로 차단한다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반면에 개발자들에게 보안에 소홀히 해도 된다는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개발자분들이 아무리 강력한 웹 프레임워크에도 보안적 한계는 있다. 이런 생각을 하셨으면 해서 이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이 OWASP 탑 10이라는 것을 알아볼 건데요. 먼저 OWASP란 국제 웹 애플리케이션 보안 비영리 단체이고 여기서는 3에서 4년의 간격으로 해서 웹 애플리케이션 취약점을 선정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OWASP 탑 10이라고 부릅니다.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처음 웹 보안을 공부하시는 분들부터 현재 실무에서 보안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시는 분들까지 정말 다양한 분들이 참고하고 신뢰하는 자료입니다. 이 OWASP 탑 10에 속한 취약점 중에서 오늘은 한 4가지 정도를 알아볼 건데요. 먼저 아이도르 취약점입니다. 아이도르는 Insecure Direct Object Reference의 약자로서 이걸 직역하면은 안전하지 않은 직접 객체 참조입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 그냥 쉽게 받아들이시면 뭐 부적절한 인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OWASP 탑 10에서 Broken Access Control과 관련이 있고 또 이 취약점을 막는 방법으로는 사용자의 입력을 신뢰하지 않고 뭐 세션이나 쿠키 이런 사용자의 인증 정보와 비교하여 명확하게 권한을 검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취약점의 결과로는 수평적 또는 수직적 권한 상승이나 뭐 정보 유출과 같은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 여기서 수평적, 수직적 권한 상승이 무엇이냐? 수평적 권한 상승은 먼저 자기와 뭐 유사한 권한을 가진 다른 사용자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이고 수직적 권한 상승은 자기보다 상위 권한에 있는 그런 사용자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상위 권한이라는 것은 뭐 관리자 권한, 이런 높은 권한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취약점이 어떻게 실제 사용되었는지 해킹 사고 분석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분석할 사고는 2023년 12월 한국 방송통신대학교에서 일어난 94만 명 개인정보 유출 해킹 사고입니다. 약간 사고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을 해봤는데요. 먼저 공격자와 서버가 있다고 가정하고 공격자는 URL의 접수번호 파라미터에 이미 값을 요청해서 그 요청받은 값을 서버에서는 이 접수번호와 일치하는 지원서를 반환하게 됩니다. 뭐 언뜻 보면 되게 정상적인 로직 같은데 여기서는 한 가지 취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서버에서 사용자에 대한 인증인가 로직이 없었던 건데요. 이 통해서 공격자는 무차별 대입을 통해서 다른 사용자의 지원서까지 반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설명해드릴 취약점은 SSRF 취약점입니다. 이 취약점은 서버 측에서 위조된 요청을 보내도록 하는 그런 취약점인데요. 서버 측에서 위조된 요청을 보낸다. 이거를 조금 풀어서 설명드리면은 서버단에서 어떤 특정 URL로 요청을 보내서 내부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약점을 말합니다. 이 취약점과 반대되는 개념으로는 CSRF 취약점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CSRF 취약점은 반대로 클라이언트 측에서 위조된 요청을 보내도록 하는 취약점이고 이 취약점의 결과로는 어떤 사용자의 권한으로 사용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다른 사이트에 서버로 요청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이 SSRF 취약점은 2021년부터 이 OWASP 탑 10에 새롭게 등재가 되었는데 OWASP 탑 10에 등재가 되려면 뭐 파급력도 좋아야 되지만 사용 빈도 또한 많이 따라줘야 합니다. 그러면 이 SSRF 취약점은 도대체 어디서 자주 터지게 되는 걸까요? 이 취약점은 주로 어떤 서비스 URL을 받고 그 URL을 서버에서 요청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사이트에서 주로 발생을 하는데 뭐 예를 들면은 웹 VPN 서버나 프록시 서버 이런 서비스에서 주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해당 취약점을 막는 방법으로는 어떤 사용자로부터 URL을 받는 경우에 어떤 정규식이나 뭐 애플리케이션 단에서 제공하는 포스트 밸리데이션 기능을 이용해서 막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스프링 부트 액추에이터 미스컨피그레이션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액추에이터를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액추에이터는 실행 중인 스프링 부트 애플리케이션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사용하는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은데요. 여기서 모니터링하는 정보는 뭐 환경 변수나 메모리에 하드코딩된 값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액추에이터의 불필요한 엔드포인트 활성화를 통해서 어떤 메모리에 하드코딩된 정보나 환경 변수 등이 유출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막는 방법으로는 불필요한 엔드포인트를 비활성화하고 또 실제 서비스와 이 액추에이터의 포트를 분리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 애플리케이션 야물이라고 하는 스프링부트에서 이 설정 파일을 통해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는 모든 액추에이터 엔드포인트를 막아서 접근할 수 없게 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특정 엔드포인트만 활성화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제 서비스와 포트를 다르게 하는 방법이고, 네 번째는 특정 IP만 허용하는 방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 액추에이터의 기본 디폴트 경로를 바꿔서 아예 그냥 다른 경로로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패스트 트래버셜이라는 취약점인데요. 디렉토리 트래버셜이라고 부르고, 또 사용자가 파일 경로 입력 값을 조작해서 애플리케이션이 의도하지 않은 파일이나 뭐 디렉토리 그런 것들을 접근하는 공격 기법입니다. 서버가 리눅스면은 뭐 etc나 프록 이런 리눅스 시스템 설정이 들어있는 시스템 파일을 유출할 수 있고, 이 취약점을 막는 방법으로는 점이나 슬래시 등 이런 경로를 바꿀 수 있는 특수문자나 특수문자를 필터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좀 더 명확한 방법으로는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설정해서 막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한번 번외로 가져와 봤는데요. 휴먼 에러라고 해서 말 그대로 사용자의 실수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에러입니다. 이 터보 백신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기업 내 부사장급인 분들의 대상으로 사이버 보안 사고가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 이 주제로 설문조사를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뭐 해커에 의한 사이버 위협, 뭐 적대국 정부가 지원하는 사이버 공격 이런 것들보다 내부 구성원이 일으키는 휴먼 에러가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앞서 제가 설명했던 그런 취약점들을 막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런 휴먼 에러를 막기 위해서 회사 내부에서 어떤 매뉴얼을 구성하는 등 방법도 되게 중요하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발표 마치고 Q&A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지원 발표자분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발표할 이지우 연사자 모시겠습니다. 지금부터 대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2주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기획이랑 프론트엔드라는 곳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 임하고 있는 2학년 인베디드 소프트웨어과 이지우라고 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 대회 많이 나가시나요? 네, 학교에 있으면 자동적으로 대회에 나가는 경우도 많을 텐데요. 여러분은 혹시 대회에 나가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예. 네, 어떤 목적으로 나갔던 간에 목표는 수상이라는 것일 텐데요. 그래서 저는 이 기회를 빌어 여러분들께 수상했던 프로젝트 속에서 저만의 루틴에 대해서 설명하고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이제 믿으시려면 제가 어떤 사람이고 수상을 어떻게 얼마나 해왔는지를 알으셔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코드24, 뭐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경진대회, 그리고 여러분 1학년들께서 이제 곧 가실 마이스터 고등학교 연합 해커톤 등 여러 대회에서 상을 탔고 그 중에서 대상도 꽤나 받은 사람입니다. 네, 자랑은 아니고 제가 이렇게 수상을 해온 곳에서 공통점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지금 이 시간에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3가지 트랙으로 나눴습니다. 먼저 팀장의 중요성, 팀원의 중요성, 협업과 관련된 내용을 담았고요. 그 다음에 너는 이거 쓸 것 같아? 라는 아이디어 면에서 주제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력으로 유혹하기, 바로 마지막 발표 부분에 루틴을 잡았습니다. 저는 이제 이 세 트랙이 수상 부분에서 25%, 그리고 50%를 차지한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3가지로 준비하여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팀장의 중요성, 팀원의 중요성.
협업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협업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였나요? 언제였어요? 그렇죠. 제가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나만 일하고 있을 때, 내가 제일 잘할 때, 내 의견 안 들어줄 때, 극단적으로 행동해서 피해를 줄 때였더라고요. 이러한 어지러운 혼잡한 이제 프로젝트 속에서 일을 중심 잡아주고 팀을 이끌어줄 사람이 바로 팀장인데요. 저는 이 팀장 자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끌어가는 팀이 꽤나 잘 이끌어지는 모습도 보았고, 제일 믿는 사람은 저기 때문에 제가 이끌어가는 게 편하더라고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팀장을 하기에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내가 이제 맡길 때가 더 편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팀을 잘 끄는 팀장이 되는 법을 더해서 여러분이 이제 팀장을 뽑을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팀장을 뽑아야 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팀장을 가위가위보로 해서 뽑거나 아니면 너 팀장 많이 안 해봤잖아, 너가 해, 이런 적 있으신가요?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팀장을 뽑는 방법에는 일단은 프로젝트에 관심을 제일 많이 갖는 사람, 그리고 관리를 좀 잘해주는 사람, 프로젝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과 사를 분명하게 분리할 수 있는 사람인데요. 좀 더 쉬운 말로 하자면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강박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친구들한테 재촉 잘하는 사람, 그리고 T적인 사고 되게 잘하는 사람. 저는 이 세 가지를 제일 잘하는 사람을 팀장으로 여러분이 이제부터 뽑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T적인 사고를 들어봅시다. 친구가 나 어제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들어 버렸어, 미안해, 이런 날이 옵니다. F인 사람을 욕하는 건 아니지만 만약 이런 친구 있더라고요, 제 옆에서는. 피곤했어? 그럼 어쩔 수 없지, 이 부분 내가 조금 할게, 이러면 이제 팀장이 힘듭니다. 그 즉시 팀원도 힘들고요. 그래서 T적인 사고라기보다는 그런 순간이 오면 이렇게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8시까지 다 했고, 아니면 너가 해야 될 부분 다 했어, 이렇게 계속 재촉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팀원을 이끌어 나갈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잘 못하겠으면 그 프로젝트 중에서 이렇게 잘하는 팀장을 뽑으셔야 프로젝트의 관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프로젝트에서 팀장만이 꼭 역할이 아니겠죠. 바로 팀원입니다. 팀원은 팀을 위해 함께 힘을 더해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팀원과 협업을 잘하는 법에 대해서 또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이제 팀원들이 되게 의욕 없고, 이제 만났는데 얘들아 우리 뭐 할래? 이런 적 있으신가요? 네, 그럴 때 저는 친구들에게 너는 뭘 좋아해?를 먼저 물어봅니다. 아이디어는 보통 자유공모인 경우가 많아요, 학교에서 열리는 거는. 그럴 땐 저는 방법을 쓰는 게 학생들이 좋아하는 분야의 아이디어를 내기를 바랍니다. 그럴 시에 좋은 점이 있어요. 질문을 했을 때 보통 이 분야에 대해 잘 아는가나 아니면 이 분야와 연관되어 질문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 이 분야에 관심이 많으면 거기에 대한 지식이 많아서 질문할 때도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아이디어가 없다, 그럼 관심 있어 하는 분야로 아이디어를 내는 쪽으로 가서 팀원들한테 약간 스몰 토크 형식으로 무슨 거 좋아해? 뭐에 관심 많아? 같은 거 물어보면서 친해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평소에 잘 지내기입니다. 이제 외부 행사에서는 이게 잘 이루어지지 못하겠지만 학교에서 열릴 때는 보통적으로 같은 학년 친구들이 걸리죠. 이때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팀원 리스트를 봤을 때 나 얘랑 안 친한데 얘랑 하면 망할 것 같은데 얘 있네, 나 안 해,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행실을 조금 잘 해놔야 나중에 팀원들이 왔을 때 잘 지내는 게 그 즉시 이게 연관되는 게 의욕이랑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내가 이 팀에 왔을 때 더 의욕을 줄 수 있다, 힘을 줄 수 있는 아이로 선양을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께 좀 권고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하기로 이제 협업에서 팀을 미리 짤 수 있는 상황이라면 여러분들께 추천해주고 싶은 방법은, 일단 저를 예로 들어서 왔는데요. 저는 기획과 프론트엔드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원하는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짤 수 있는 상황에선 기획한 아이템을 실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저는. 왜냐면 제가 AI랑 백엔드 하드웨어를 못하는 상황에서
기획이랑 프론트에 관심 있는 친구들만을 데리고 와서 팀을 짜게 되면 이거는 실현 가능성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저는 저를 이제 좀 더 완벽하게 아이템을 실현시킬 수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은 나만의 보물함을 만듭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두 친구인데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A 친구랑은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지금 한 건이고 끝난 프로젝트는 3건이나 되고 B 친구는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지금 3건이고 끝난 프로젝트는 3건, 이렇게 총 6건, 4건 같이 진행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A 친구는 AI와 하드웨어를 잘하는 친구고요. B 친구는 백엔드와 하드웨어를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못하는 부분 되게 잘해줄 것 같죠? 근데 이 두 친구 더 좋습니다. 거의 못하더라도 내가 해낼게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할 수 있어? 근데 좀 어렵지 않아? 아니야, 해볼게 해주는 친구들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한 명씩 있을 거예요. 잘하는 친구나 자기랑 좀 합이 잘 맞는 친구. 그 친구 보물함에 꼭 넣어두세요. 대회 나갈 때 걔한테 먼저 물어봅니다. 저는 같이 나갈래 하고. 미리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의 협업이라는 그 능력치는 이미 보장됐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아이디어 부분에서 너는 이거 쓸 것 같아입니다. 저는 이제 아이디어를 낼 때 마구마구 내보는 성격이에요. 아이디어 낼 때 어떻게 하냐면 저는 일단 디스코드나 아무 플랫폼 같은 거 사용해서 얘들아 며칠까지 아이디어 한 개 가지고 PPT 한 개씩 만들어 와를 먼저 시전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팀원들이 안 좋더라도 이게 별로더라도 PPT 한 개씩은 만들어 와서 저희 팀원 안에서 발표를 시켜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일 좋은 아이디어를 뽑는데요. 뽑힌 다음에 물어보는 두 번째 단계가 너는 이거 쓸 것 같아입니다. 제가 이제 너는 이거 쓸 것 같아 했는데 들어본 답변이 근데 나는 굳이 다른 거 있는데 이거 안 쓸 것 같은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 쓸까요? 제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는 이거 쓸 것 같아라는 질문 하나로 이제 프로젝트의 중심이 잡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기획하실 때 너는 이거 쓸 것 같아부터 물어보고 나 이거 쓸 것 같은데 하는 팀원들이 많다면 그 아이디어로 한번 진행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이디어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분야로 하는 것을 추천하고요. 만약에 관심 있는 분야가 좀 어렵다, 생소하다 싶으면 뉴스 자료 많이 있는 거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아이디어는 즉슨 여러분이 이제 더 매력을 하면서 저희 이거 꼭 필요해요. 저희 이거 있어야 좋아요를 해야 돼요. 그때 제일 많이 사용하고 제일 신뢰성 있는 게 뉴스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뉴스 자료 많이 있는 걸로 아이디어 내서 한번 나가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AI 경진대회? 나 다른 대회들 찾아보면 약간 그런 질문 많더라고요. 근데 저거 어디서 봤는데? 저거 차별점 그렇게 많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를 심사위원들한테 들을 때도 있고 아니면 주변 친구들이 지나가면서 야, 너가 발표했던 거 있던데? 이런 소리 들어왔어요. 그래서 넣은 건데 꼭 시중에 있던 거 발명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제가 오늘도 융합 프로젝트라고 해서 인백과에서 열렸는데 대상 받았거든요. 그게 이제 프로젝트가 점자 전보 단말기인데 뭔가 들으면 있을 것 같죠? 네, 근데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시중에는 비싸거든요, 엄청. 그래서 시중에 있는 비싼 거를 저희가 배운 기술을 가지고 좀 더 싼 걸 만들었다 해도 심사위원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꼭 시중에 있던 건데 저 뭐지? 시중에 있던 거 없던 거 발명하지 않아도 되니까 여러분이 하고 싶은 분야에서 조금 더 자신의 기술이잖아요. 저희는 기획으로 뽑은 게 아니잖아요. 기술력을 좀 더 드러낼 수 있으면서 아이디어는 더 부가적으로 들고 가서 꼭 수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력으로 유혹하기입니다. 이는 이제 발표와 연관된 건데요.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심사 항목 안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제 제가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경진대회에 나갔을 때 기준표였는데 제가 제일 먼저 발표에서 내용을 넣는 기준은 심사 항목에 따른 자료들을 다 넣고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의 흐름이나 아니면 대본 같은 걸 짜기 시작하는데요. 어쨌거나 심사위원들은 이 평가표를 보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발표나 대본 짜실 때 무조건 심사 항목부터 다 충족시킨 다음에 다음 파트로 넘어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매력으로 유혹하세요,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내 프로젝트가 좋다는 것을 알리고 자랑하세요. 그 자랑하는 방법으로는 시선 처리를 잘하거나 아니면 또박또박하게 발음을 하거나 재치 있는 말로 여러분들을 웃겨서 기억에 남게 하거나 아니면 저처럼 큰 목소리로 해서 여러분들의 귀에 팍팍 꽂히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이제 제가 알리고 자랑하라는 말은 일단 자기부터 자신의 프로젝트가 마음에 들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입니다. 여러분이 애정이 있어야지 그 제품을 더 소개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마음에 안 든다면 그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찾아서 문제점을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수상을 하실 때는 꼭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여러분이 이거 더 이끌어 나가고 싶은 프로젝트를 선정해서 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그렇게 하게 된다면 이제 여러분도 그 프로젝트에 대한 질문이 들어와도 난 이렇게 해결해 나갈 것이다. 발전 가능성을 말하지 여기서 못하겠는데요까지는 잘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그냥 권고사항인데 대회에 많이 참가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 대회에서 많이 떨어져 봤습니다. 수상한 거 많지만 그만큼 실패한 것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수상을 많이 한다고 느끼는 거는 그만큼 실패도 많았지만 성공한 대회도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시는 거라 생각해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콘텐츠 코리아라 요즘 것들 있거든요. 네, 이거 그냥 인터넷에 IT 대회 치면 다 나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왜 넣었냐면 제가 심심할 때 그냥 한 번씩 쉬는 시간 때 할 거 없는데 시간 얼마 안 남았을 때 있잖아요. 그때 이제 이런 거 그냥 찾아서 넘어가다 보면 재밌는 거 많거든요. 그리고 1학년 다른 반인 것 같은데 그 수학에 관심 많다고 한 것 같긴 한데 그 2025년 경시대 모음 정보 요쪽 들어가니까 막 알고리즘 테스트나 그런 거 2025년에 언제 열리는지 그 넥슨 막 저희 학교에 붙었었잖아요. 그것도 언제 열리는지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한번 찾아가서 대회 참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거 좀 찾기 어렵고 귀찮다 싶으면 인스타 계정 중에 이렇게 이벤트 크롤러 같은 식으로 해서 게시물에 이벤트 여러 개 올려주시는 계정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팔로우해서 여러분들 그냥 인스타만 봐도 대회 무슨 대회 열린다 같은 거 보시면 편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부마콘 마무리 하겠는데요. A트랙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